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김건희의 죄를 그냥 막 다 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서 잠깐 한번 좀 볼까요? 네,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인데요. 언론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 맞습니다. 그 참 신기해. 검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분노하지 않아. 네, 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 이틀 뒤 5월 4일에 윤석열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1시간 15분 동안이나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에 김건희와 박성재 간의 예. 텔레그램 대화가 이어지고요. 그 내용도 다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5월 7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닷새 뒤 5월 12일에 윤석열과 박성재가 4차례나 통화를 하게 되고요. 5월 13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그 다음 날 5월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7초 침묵, 네, 소극적 저항을 하게 되고 네. 5월 15일 또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네. 5월 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가 바로 김건희의 무혐의였습니다. 자, 죄를 덮어줬는데요. 2024년 7월 20일 출장 조사, 김건희 입장에서는 황제 조사를 받게 되고 예. 10월 2일에 디올백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요.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네.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사건 암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암장만큼은 절대로 못 견뎌 하잖아. 이런 암장은 또 잘 견뎌요. 맞습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판정에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너 이런 거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네네.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와서 답을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짧게 좀 듣고 오겠습니다. 증인이 발송한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할 때 증인은 전 영부인인 김정숙,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전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피의자인 소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성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과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검찰 인사의 경우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였는데 당시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은 인사 배경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검찰개혁 국면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무데도 안 다뤄요. 맞아요. 이건 너 솔직히 처음 봤지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봤지? 완전 처음 봤어요.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건 안 다루더라고. 저도 어제 잠깐 저녁에 네. 이제 일정 마치고 들어갔는데 기사로는 못 보고요. 기사는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예. 떠서 그때 봤어요. 기사는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검찰개혁 지금 망해라 온 언론이 나서서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국면이다 보니 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것들은 지금 언급 안 하고 있죠. 애써 외면하고 와, 있죠. 나는 이게 신기하대. 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음.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지켜왔던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정점이면서 이 사람들이 뒤를 다 봐줘왔던 핵심 세력이 검찰인데 이 핵심 세력이 지금 깎여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 기득권 카르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였거든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공포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계속 가스라이팅했던 여러 가지 논리들이
무너져. 그 기득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면 피해자 보호에 맞아요. 소홀해진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라이팅했던 것들인데 예. 검사가 언제 피해자 보호해 준 적 있습니까? 아니 요번에 쿠팡 퇴직금 사건 그렇지. 전형적인 피해자들을 가장 국민, 약자야. 그럼요. 그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는지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검사 정관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할 때 광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피해자 얘기가 한 번이라도 있는 힘 있는 약자를 위해서 자기가 뭐 봉사하겠다거나 열심히 하겠다 없습니다. 아. 자기가 얼마나 큰 사건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예. 나는 이런 걸로 좋은 사건 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건 맡기십시오. 다 이렇게 해야지. 검사 정관들이 진짜 검사들이 진짜 피해자에 관심 있었으면 변호사 돼서도 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라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이 진짜 불공정하거든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언론의 불공정도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난 그것도 속상한데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의원이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응원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은 욕한 것만 주목을 해요. 당장 이제 사법 시스템의 대표적 피해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모두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 먼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댓글을 달았죠. 저는 뭐 이런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언론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도했습니다. 아, 저 이건 많이 봤어요. 예.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아, 예, 예. 유성 씨도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거 언론이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고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확인해 봤더니 몇 군데 다뤘습니다. 아니에요. 한 군데. 한국일보. 한국일보 딱 한 군데 아. 다뤘더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와. 것처럼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청취하고 네. 또 울분에 차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맞습니다. 듣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맞아요. 피해자들의 그 목소리들을 듣고 제도 개선은 굉장히 많이 수용해 놓은 상태이다라는 거 아니 분명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 덕에 이번에 굉장히 촘촘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저는 목소리 내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맞아요. 입장도 표명했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더 꼼꼼한 제도를 설계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본질은 피의자의 인권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침해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덜 침해하면서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이 긴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검사라는 하나의 이 집단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모두 다 집중시켜 놓는 것이 너무 큰 부작용을 발생하니 이것을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많이 그러면 이걸 잘 해소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언론도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와 출발선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은 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것이다라고 불완전한 제도라고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불완전한 제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게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네. 그 불완전성을 이제는 너무나 남용해서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불완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였고 그게 거의 다 달성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망해라가 아니고 자신들이 봤을 때 좀 망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중수청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꼼꼼히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행안부랑 법무부 입장들을 좀 챙겨봤는데 아, 네. 행안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11일 날 냈는데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17개 고검과 지검에서 설명회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한 3,070명 정도 검사 260명 포함한 사람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행안부는 발표를 했고요. 예. 법무부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참석한 건 맞는데 참석하고 나와서 오히려 뭐 소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또 있다. 또 이렇게 발표가 아니라 이제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그래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본 것은 공소청은 그러면 청사를 어디를 쓸 것이냐 법무부에 확인해 봤더니 기존 검찰청을 그대로 쓰면서 간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검찰청에 비해서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업무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청사를 뭐 일단 사용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기존 청사를 계속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요. 법원 옆에 이렇게 검찰청 똑같이 만들어 놓은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외국 나가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하고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늘 강조하는 우린 같은 사법시험 통과한 비슷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법원이랑 비슷하게 옆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해서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게 것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떨어뜨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법원만 있어요. 어디 가보시죠. 다 법원만 있지. 검찰청이 바로 옆에 이렇게 똑같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크기, 같은 부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항상 이게 말 못한 불편이에요. 왜요? 어떤 법원을 새로 하나 청사를 개청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이 꼭 따라와야 되니까 법무부 입장을 항상 들어야 되고 그 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더 좀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력 재배치인데 지금 중수청에 한 2,500명 정도 수사관이 갈 것이다라는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한 4천여 명 정도의 수사관, 현재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남는데 이분들이 다 남을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하는데 왜 수사관이 4,000명이 남습니까? 물론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는데 전담하는 그런 걸 도울 인력들로 보조하는 인력들로 전환 배치는 되겠죠. 네. 하지만 4,000명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다시 재배치될 수 있게 정부가 좀 신속하게 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는 안 보낼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이 안 보낼 생각이 아니라 법무부가 안 보낼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가 보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물론 검찰의 입장을 듣죠. 근데 법무부가 현재 그것을 보내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 혹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이거 제대로 되겠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요. 언론이 진짜 관심 있었으면요. 지난 3월이나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빨리 통과시켜야 10월 2일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그렇지. 그때 언론이 공격하고 맞아. 비판을 네. 해줬어야죠. 네. 그때 저 혼자 계속 떠들고 나와서 맞아요. 여기 나와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출범 네. 못한다 이대로면.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언론은 제때 출범 못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출범 못해라 이러고만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책임질래 이것만 묻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김용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은 예. 제가 책임을 지기야 지겠지만 분산시키지 지금은 마세요.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출범할 수 있게 맞아. 어떻게 잘 정착시킬까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야 누가 책임질래?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면 거 봐라 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내가 다 예산하겠다면 이 얘기해서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럼 그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나라는 빈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니 최선을 다한 다음에 거봐라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때 참. 빈틈이나 뭐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다 쳤을 때 그 제도 설계의 문제인지 공직기강의 문제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제도는 지금 충분히 보안수사 요구하고 긴급한 것들 다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그것을 검사가 해태하거나 일부러 아니면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거 공직기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게 해놨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 이전에 공직기강의 문제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검사들 잘못한 검사들 징계하고 탄핵해야죠. 맞아요. 오늘 지금 아마 박상용 검사 징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게 나는 솔직히 좀 못마땅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공무원이었으면 이미 파면됐습니다. 경찰 잘못하니까 바로 그냥 체포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 큰일 난 게 오늘이 8월 13일이죠. 네. 근데 검찰청 인령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중수청으로 갈 사람. 이것도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럼 그렇죠. 그때까지 만약에 다들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행안부는 4월 3일 4월 30일까지 행안부는 받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8월 30일이요? 아니요. 4월 내년 4월. 네. 아니 그 신청은 20일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검찰청 인령? 그건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지금 당겨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행안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받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은 더 당겨서 얘기하고 마치 지금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러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소청법에 이미 부칙에 넣어뒀습니다. 정부가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거조항 네. 넣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네. 이게 당장 내년 예산 심사랑도 맞물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법사위에 있는 한 이거 예산 이대로 통과시킬 생각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단호하게 문제 제기할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후속 조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당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요거는 어떤 조직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김용민 의원은 여기에서는 네. 바로 배제당했습니다. 네. 이상하네.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아니 검찰 개혁 관련하면은 그냥 김용민은 그냥 붙박이었거든. 예. 아니 붙박이가 아니라 항상 제가 단장이나 위원장을 항상 도맡아 왔어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위원도 안 시켜주네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거칠지도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희한하네. 어쨌든 이게 후속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관련된 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검사의 수사권이 있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되고 관련된 법령, 하위 법령 그 한 800여 개 되는데 그것도 정부가 개정하는 것을 국회와 계속 상의해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어떤 개천과 관련된 준비하는 것들도 국회가 계속 확인해야죠. 맞아요. 정부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공직기강 문제도 맞아요. 국회가 계속 점검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죠. 해야죠 말고. 네. 하겠죠? 안 하면 제가 또 순서리를 좀 그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어디선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락 한 통도 못 받은 분이라서 이분으로는 취재원으로 삼기는 어렵네. 아니 공식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좀 할 거고요. 법사위에서 네. 좀 기사들 보니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법사위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상시적으로 TF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의원님 지금 네. 뭐 정치적으로 좀 많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검찰 개혁 열심히 하고 잘하라고 유권자분들이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김용민 뭘 원해? 검찰 개혁 말고는 없었어요. 저는 사실 더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초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너무 없다고. 핵심 공약으로 아니야 더 있어요. 사법 개혁도 있고 언론 개혁을 제가 위원장까지 했던 거 모르십니까? 그래요? 모든 개혁,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고 1인 1표제를 제일 먼저 발의한 사람이 접니다. 민주당에서. 그러셨어요? 1인 1표제 발의 제일 먼저 제가 했어요. 다 자기가 했다고 해요. 진짜 정치 그거 다 물어보십시오. 챗 GPT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정치 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항상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인데 네. 그중에 가장 큰 검찰 개혁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간 것이고 남은 개혁들 여러 가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저는 그래도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을 얻고 갑니다. 김용민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극우에 먹혔는데
조작 수사의 몸통이었던 강백신 대구 고검 검사가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이었고 뭐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장도 하고 했는데 이 강백신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물론 사표가 수리를 되진 않았는데 이분이 지금 자료 4번 보니까 퇴직하고 싶은 날짜까지 딱 적어갔더라고요. 10월 2일.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딱 사표를 냈는데 나 이날 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예, 글을 썼나 봐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닌가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표명했는데 아직 자기 수리가 안 사표를 돼가지고. 10월 2일자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아서. 검찰청 폐지가 되는 10월 2일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치하는 건데 전형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런 뭐 그냥 일개 검사가 사표를 내든 말든 왜 시끄럽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지금 감찰도 받고 있고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자기 사표 수리 안 될 거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돼요.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 게시판에 글 쓰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작 기소 특검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이분도 있고 뭐 최희만 평택지청장 사직서인데 자료 5번을 보니까 아예 그냥 이분은 뭐 금융통이라고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금융통 서울 남부지검에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강백신은 수사통, 최희만은 금융통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변호사 개업을 언론에서 미리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 하고 있죠. 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박상용 검사가 징계위원회 오늘 며칠이죠? 내일 열립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박상용 검사도 난립니다. 13일에 박상용 징계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앞서 이제 대검에서는 정직 2개월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이 아니야. 얘 지난 4월에 직무 정지된 이후에 여기저기 언론 출연 막 하고 지 맘대로 위에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너무 막 이미 맘대로 한 게 있어라고 하면서 추가로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데 박상용 검사는 자기 녹음 육성 파일까지 나왔잖아요. 육성 파일까지 나왔는데 박상용 검사 한 명을 지금 징계를 못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검사들 이제 이런 일개 검사 뭐 강백신도 뭐 해봤자 이제 부장이었잖아요. 지방검찰청에. 근데 이런 이제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나 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또 많은 기자들이 그들의 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사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검찰 권력이 얼마나 그동안 이제 비정상적으로 비대했는가 그거를 뭐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반증 같기도 하고요. 그게 뭐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검찰청을 그 일반 행정관청으로 돌려보내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뭐 아니 우리가 뭐 어디 뭐 정부 부처에 뭐 과장급이나 뭐 국장급 이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다뤄줍니까? 안 다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입에 이렇게 이제 비중을 이제 우리가 실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박상용 검사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쇼츠로 봤는데 저를 지칭해가지고 야 봉지욱 기자 일개 기자가 뭐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일개 기자인데 제가 일개 기자는 맞죠 개인이니까 근데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자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등록된 매체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인데 이 박상용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구속돼 있는 사람을 365일 동안 184회를 출정을 시켰습니다. 검찰청으로 부른 게 이틀에 한 번꼴로 불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됐고 쌍방울 임원들이 그 검찰 수원지검 박상용 1313호실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진술도 맞추고 전체가 다 드러난 데다가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딜을 치고 있잖아요. 이해찬은 빼주겠다. 협조하면. 이해찬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멈추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딜을 하는 장면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를 지금 징계를 못 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좀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안 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박상용은 지난 4월부터 업무가 정지돼 있었어요. 아무런 일을 안 하고 맨날 어디 유튜브 출연하고 신문 인터뷰하고 이랬거든요.
그랬죠. 예, 지난 4개월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안 준다라고 또 정치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상용 건도 그렇고 강백신 검사가 최근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렇고 그걸 다뤄준 언론의 보도행 태도를 보면 네. 뭘 말하고 싶냐면 첫 번째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 하나에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를 징계를 하는데 몇 달이나 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대접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적인 것이고 예. 지금 강백신 검사가 본인이 사퇴를 그러니까 사임을 하면 그러니까 뭐 저기 그만두겠다고 이제 검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는 예.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의 정치질을 할 수도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를 이 사람이 그냥 장난감처럼 좀 갖고 노는 건데 일개 검사가 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검사들에게는 그냥 놀이터나 마찬가지인 나라로 전락해 있는 이 현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 6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아까 보셨던 그 기자회견 직후에 검사들의 범죄를 드러내서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는 대통령 말이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뭐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뭐 이런 걸 꾸려요.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두 분이. 그런 걸 꾸립니다. 그걸 꾸리면서 외부 인사들 뭐 6-7명을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회 산하기관 비슷하게 해서 조사단을 꾸려요. 네. 그래서 검사들의 범죄를 조사하겠다고 해. 근데 그때 그 꾸린 미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기사도 아예 없어요. 기사도 없어요. 기사도 없는데 제가 하여튼 요 관련된 기사를 제가 계속 보면서 진짜 이 지금 법무부 특히 이제 정성호 체제에서의 법무부가 진짜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첫 번째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만든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곳에 조사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조사단은 어디에 꾸려져 있냐면 검찰 내에 있습니다.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식으로 지금 미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네.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두 번째, 미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미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조사 대상 사건이 총 9개입니다. 원래는 7개였어요. 우리 조작기소 특검에 올라와 있었던 사건 7개가 다 들어가고 거기 TV조선도 들어갔죠? 예, 그렇죠. 거기에 2개의 사건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9개 사건 정도가 지금 조사 대상이 됐는데 이 9개 사건을 조사하는 이 조사단, 검사들로 꾸려져 있는 조사단에서 수사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자료 제공 요청 거부를 합니다. 자료 못 주겠다고. 이유가 뭐냐면 조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잖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유일하게 공수처만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아닌 임의의 수사기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임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이유로 수사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예. 6월 달에 대통령이 저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시작됐었던 미래위원회가 이렇게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수사협조를 안 해줌으로써 아무것도 되고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사기소 특검과 관련된 논의나 그 움직임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말도 법무부는 듣지도 않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동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자기가 볼 땐 특검이 제일 낫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럼 특검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관할하는 법무부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원회를 형태를 통해서 검사들의 범죄를 수사하겠다라고 나온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거기서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특검은 특검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상태로 한 3-4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위원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물타기. 그러니까요. 하여튼 검찰은 이제 범죄 특검을로 이식한 이제 물타기 그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뭐 이름도 뭐 미래위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한국일보가 하는데 한국일보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본인이 지시해서 꾸려져 있는 미래위원회와 조사단, 그러니까 검사들로 꾸려져 있는 조사단과 외부 인사들로 꾸려져 있는 위원회는 직속 기관이 아니다. 사실상 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이다라는 식의 말을 해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검사들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단을 검사들로 꾸린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범죄를 검사들이 그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일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위원회하고 조사단은 또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성무 장관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더군다나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가 있는데 그만두고 싶다고 그거를 얘기한 게 또 언론에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 돌아와서 공소청, 준수청 출범해야 되니까 사실상 이제 사표를 반려한 거죠. 근데 그만두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상태에서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아니 지금 않나요? 민주당에서는 네. 어쨌든 검찰 개혁 관련된 여러 그 재반 행정 개혁 그리고 법제도 개편, 법 개편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전투 중에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펴면서 어쨌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법무장관을 바꾸면 또 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일만 늦어진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 저는 오히려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냐고요.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지금 다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좀 만들어 놓고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취임 1주년 그 인터뷰를 해놓은 걸 쭉 읽어보니까 그냥 이 검사들의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주변에 검사들로부터 포획을 당해서 이제는 애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검찰개혁의 마인드 자체를 좀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사람한테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간달프 기자님이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할 50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획 기사를 계속 쓰고 있죠. 9개나 쓰셨죠. 예, 벌써 9개 쓰셨습니까? 예. 예. 근데 원래는 한 10건 쓰면 다 이제 50가지가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9편까지 썼는데도 이제 그 이유를 한 20가지 정도밖에 예. 그 열거를 못했어요.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 기사를 50개 쓴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냥 기사 안에 50가지. 이제 50가지 이제 이유. 근데 예. 이제 기사를 한 번도 안 보셨군요, 예. 그죠? 아니, 보긴 봤죠. 자세히는 안 봤어요. 기사 안에 보면 거기 한 건당 이제 이유가 한 2-3개씩 들어있어요. 2-3개씩. 뭐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1번이 증거 유변조, 2번이 뭐 조작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예. 이게 뭐 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가장 좀. 예, 50가지 이유 중에 이제 1번은 이제 증거 위변조를 제목으로 이제 했고요. 이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들을 위주로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 기본적인 토대는 그 지난 4월 달에 한 그 조작 기소 이제 국정조사 국정조사에서. 거기서 예. 드러난 것들. 그게 제가 그 회의로 가고 그 청문회로 이제 3번인가 했고 또 이제 기관 보고를 한 2차례 했고 예. 그거를 쭉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록도 굉장히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그 해가지고 지금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이제 워낙 방대해가지고 예. 일반 시민들은 다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제목 자체를 이제 검찰 범죄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 이제 50가지를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이 아니고 검찰 범죄 특검. 검찰 범죄 예. 그걸 보면 이름을 바꾼 단순히 이제 기소를 조작한 그런 혐의로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 이게 거의 이제 예. 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조사 대상 사건은 7개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저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 이제 신문사에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했죠. 예. 근데 7개 사건을 보면 여기 이제 뭐 이재명 뭐 관련해서 뭐 공소 취소를 하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사건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재명 이제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한 사건이고 예. 근데 서해 공무원 사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온갖 검찰의 범죄가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거 위변조 그다음에 뭐 파견 검사를 동원한 국정원 감사원을 이제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보복 수사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삼는 뭐 그런 과정.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피의자들을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예. 그 저기 뭐 출정을 이제 무리하게 시키고 밤새도록 이제 수사하고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 해가지고 이게 뭐 이루 열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혐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편까지 섰고 네. 지금 또 제가 이제 이번 주 그 광복절 이제 특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가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는 지금 사표를 냈고 보니까 이제 강백신 밑에 있던 검사들의 근황도 한상식 기자 정리를 했네요. 자료 20번 보니까 강백신의 이제 부하들 다 승승장구하고 뭐 미국 연수도 가고 그랬네요. 아, 이게 이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저희 3명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지금 2년째 받고 있잖아요. 예. 저희 사건 재판의 초기에 재판 초기에 항상 4명씩 검사들이 들어와서 그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예. 그 검사들이 지금은 전부 다 없고 지금은 이 사건하고 이 사건 수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공판검사 1명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애초에 저희 사건 수사를 했었고 공판을 들어와서 열심히 재판을 진행했었던 그 검사들이 어디로 가 있나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두 사람은 미국으로 연수를 갔고 이게 다 대부분이 다 윤석열 내란 이후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으로 연수를 2명이 가고 육아휴직 한다고 2명이 나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범법인 대형 범법인이죠. 율촌에 취업을 하고 예. 이러면서 지금 5명이 저 중에서 저희 재판에 들어오던 사람은 정종원, 조재학, 성진영, 이주영, 김기왕. 그 이주영 검사는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을 할 때 왔었고, 예, 그랬던 검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검사들 이런 상황. 말고도 뭐 한국거래소에 파견을 나간다든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뭐 대검찰청 뭐 연구관이 된다든가, 뭐 승승장구해서 다 승진하고 이게 되게 웃깁니다. 사실은 이게 내란 이후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도 국방부 고권 요직에 상당수가 남아 있대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연히. 어미중 강백신 정도가 뭐 특검 수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감찰을 받고 있지 그 밑에서 부역한 검사들은 다 오히려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다 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검사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조사기소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예. 다 피의자 신분,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연수를 가버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지금 안 나오고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면 사실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사기소 특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김용진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민적인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정권이 들어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과제들 중에 몇 가지. 첫 번째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검찰개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근데 이걸 이뤄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그리고 그 혼란을 상당 부분 정권 스스로 그리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갈등으로 이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예. 그 과거 검찰 독재 시대에 벌어졌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단 밟아 나가듯이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다시 국민들이 신뢰를 좀 되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 그거 뭐 좀 덧붙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작기소 특검, 검찰범죄 특검 이걸 하면 지금 국민들이 어느 뭐 좀 의아해하는 왜 이제 꼭 저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일부에 해소시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총 집약되어 있는 게 지난 뭐 윤석열 정권 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재판 과정이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 여기에 좀 집중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3년 전 이제 이맘때입니다. 그 3년 전에 8.15 때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그때 윤석열이 이제 8.15 뭐 이제 뭐 축사를 하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합니다. 반국가 세력. 2년입니다. 2년. 2024년 8일. 3년 전 아닌가요? 2023년 8일. 네, 그냥 3년 전이었나? 3년이었나? 네. 뭐 검은 세력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보름 뒤에 이제 뉴타파를 맞아요. 2023년. 이제 그 수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집권 여당이나 그 국민의힘 저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 김기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이야기가 뉴타파는 이제 반국가 세력, 국기문란 세력, 그다음 쿠데타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그 구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제 그 내란을 빌드업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범죄 특검이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빌드업해 나갔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게 민주당 내부도 다들 생각이 또 다르지만 또 언론사도 기사 논조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일반적인 그냥 기사랑 칼럼 아니면 기사랑 사설 좀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겨레 신문 여기는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경향신문 얘들은 무슨 생각이지? 일단은 그러니까 그냥 기사 일반 기사는 검사의 그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몇몇 사람들이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지적을 하던데 사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천하통일이 됐어요.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부터 흔히 말하는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들까지 논조가 다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입장을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언론의 상당 부분 기능을 넘겨받은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 나름 뉴스를 생산 소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까지도 상당 부분 채널들이 지금 다 천하통일이 됐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놔야 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공화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범죄로 이제 뒤덮인다. 온 나라가 이제 개판 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온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집단적인 광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그 저희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도가 깔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거 검찰 독재 시제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시 정리하는 일을 좀 늦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사실 오늘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성 언론에서 하도 읽을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읽는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의 글 몇 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일보 주필을 지내신 이충재 선생께서 지금 이충재 칼럼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아마 어디에 쓰고 있죠 지금? 이게 본인 일본은 퇴직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주필에 퇴직하신 지 꽤 됐고 이분이 매일 쓰세요.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에 이제 이게 그 뉴스레터 형태로 이제 전달이 좀 되는데 본인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고 오마이뉴스에 이 글을 연재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분이 쓰는 글을 뭐 원래도 제가 열심히 봤지만 최근에 이분이 쓰는 글을 제가 보면서 나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좋았던 글을 제가 몇 가지를 자료 24번 한번 저건데 수사권 없는 검찰이 놓지 않으려는 것. 지금 이건 뭐냐면 주제가 수사권이 없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이 범죄정보기획관실 그리고 대검 포렌식센터 이거를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현실을 딱 꼬집으면서 이거 절대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지난주 한 이야기 그렇죠. 지지난주 했었던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칼럼이 됐던 기사로 됐던 쓰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김용진 선배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처음이었었는데 이런 글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반갑게 제가 봤고 두 번째는
25번 좀 보여주시면 정권 잃으면 검찰 반드시 살아난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예. 국민들의 상당수가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정권을 잃는다. 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 진영 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혼란이 총선 대선까지 가서 패배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었던 검찰은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것도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글이었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글은 자료 26번 글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검찰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 정말 학자, 언론인들, 뭐 정치인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자리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자초하고도 반성문 쓰지 않는 검찰. 제가 지지난주에 대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법 자체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수사권을 손에 쥐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그냥 5살 먹은 애가 그냥 저기 손에 칼 들고 휘두르는 거하고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본인들이 7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수사권을 지금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반성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피해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프레를 하고. 최소한 본인들이 수사권을 뭐 조금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는 수사권을 가지고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었던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짜 사죄를 정말 심각하게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반성과 사죄도 최소한의 양식과 수준이 아, 그러니까요. 이미 그런 양식과 예. 수준이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예. 검찰은.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과거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할 말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식의 칼럼. 예. 지금 이충재 선생의 칼럼. 이런 정도의 칼럼을 쓰는 언론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론은 없는데 홍카콜라. 아, 홍카콜라가 요즘 시원시원하게 페이스북 많이 네.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니네들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됐다. 윤석열, 한동훈 니들 때문에 네. 자업자득 자초한 거다라고 홍카콜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맞는 이야기는 한데 또 굳이 또 그분의 뭐 말을 우리가 인용할 아니, 필요가 근데 뭐 있을까? 그분이 한 절반은 맞는 얘기를 해요. 네. 보니까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이제 근데 이분은 대신 유체 이탈을 하죠. 명태균 사건 이런 거는 오세훈 판결 1심 유죄 나오고 막 하니까 자기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쓰시던데 그거와 별개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집요하게 쓰더라고요. 집요하게. 예. 저기 하던 말 마무리하면서 그나마 최근에 제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칼럼들이나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이런 정도 칼럼이라도 나오는 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칼럼이 하나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27번인데 한국일보 칼럼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데스크인데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인데 많이 들어본 분인데 이분이 이런 칼럼을 써요. 검찰 만능주의 확신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좀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식의 아주 그 수위를 낮추어서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쓴 글인데 저는 이런 정도의 글이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좀 이해하고 듣고 반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할 말을 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집단이 아니라니까. 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아직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거 아니 이게 최소한
이게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만 민주주의를 논할 집단이 아닙니다. 그 집단은. 하여튼 제가 뭐 아니, 요 칼럼은 근데 제가 사실은 예, 저희도 매주 이런 얘기하니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 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런 얘기 계속 한다는 뭐, 게 아무도 안 하니까 또 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일보도 이 칼럼은 굉장히 예외적인 칼럼 같아요. 아주 예외적인 칼럼이에요. 한국일보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뭐 조선일보 예, 못지않게 예, 예. 뭐 예. 그런 이제 논조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이 칼럼 이게 읽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